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 글 노휘윤, 그림 홍정아. 딴따라따라 딴딴따라. 한 신의 아이가 마당에 앉아 놀고 있었어요. 무슨 신나는 일이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며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남준아,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집에 들어오던 아버지가 남준이에게 물었어요. 남준이는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쓱쓱 흙바닥 위에 그림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아,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남준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이상해서 흙바닥을 본 아버지는 반쯤 지어진 피아노 건반 그림을 보고는 소리쳤어요. 냉큼 따라 들어오너라. 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온 남준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전 음악이 좋아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사업가가 되어야 해. 아버지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야단을 쳤어요. 울먹이며 방을 나온 남준이에게 누나가 말했어요. 남준아, 내가 피아노 가르쳐 줄게.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알겠지? 누나의 말 한마디에 남준이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어요. 백남준은 날마다 땅바닥에 피아노 건반을 그리며 늘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백남준이 경기 공립중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하루는 음악 선생님이 조용히 백남준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한번 쳐보겠냐. 감작스러운 선생님의 말씀에 백남준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곧 신이 나서 치기 시작했지요. 선생님은 백남준의 연주 솜씨에 탄하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잘 치는구나. 난 내 누나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란다. 지난번에 내 누나가 와서 너를 부탁하더구나. 나에게 피아노를 배워보겠니? 백남준은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음악 선생님인 신재덕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피아노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신재덕 선생님이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남준아, 이분은 작곡가 이건우 선생님이란다. 이건우는 백남준을 뜨러지게 받아보더니 말했어요. 흰 선생님이 내 칭찬을 아시더구나. 작곡도 배워보겠니? 가르침은 주신다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백남준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백남준은 본격적으로 작곡을 배웠어요. 음악의 정독적 규칙을 따르지 않은 작곡가 쉔베르크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했지요. 백남준은 간단한 곡금은 쉽게 작곡할 정도로 실력을 쌓았어요. 17살 때 백남준은 아버지를 따라 홍콩에 가게 되었어요. 당시 백남준의 아버지는 홍콩을 오가며 임산을 파는 무역기업을 하고 있었죠. 남준아, 내가 영어를 잘하니 동역을 해줘야겠다. 며칠 뒤 백남준은 인삼감을 흥정이라는 자리에 나갔어요. 아버지는 통역을 하던 백남준에게 말했어요. 남준아, 이 인삼이 제거로 좋은 것이라고 외국 사람에게 말해라. 하지만 아버지, 이건 가장 좋은 인삼이 아니잖아요. 정선원, 이혼을 많이 남길수록 좋은 거야. 아버지의 말에 백남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아버지가 부끄럽죠. 이런 게 사업이라면 난 절대로 하지 않겠어. 그 뒤로 백남준 아버지의 일을 돕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한층 사이가 멀어졌답니다. 몇 년 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자 백남준은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경대학교 미학과에 합격했지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상과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불같이 화를 내실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그리 오래까지 못했어요. 잔뜩 화가 난 아버지가 편지 한 장 들고 찾아왔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명해 보아라. 아버지가 내빈 것은 동명대학교에서 미학과에 합격한 것을 축하한다고 보낸 편지였어요. 아버지를 속인 거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예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학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니 알아서 해라. 그 뒤 백남주는 형이 아버지 몰래 보내주는 돈으로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해나갔어요. 언제부터 백남주는 가슴이 늘 답답했지요. 했어요. 그때마다 샘페르크의 음악은 백남주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었어요. 하지만 백남주는 그때마다 샘페르크의 음악은 자기만의 새로운 소리를 찾기 위해 백남주는 독일로 가서 또다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자나 작곡가 중 케이지를 만나면서부터 백남준의 답답한 마음은 말끔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 소음조차 음악이 될 수 있지요. 존 케이지의 말은 백남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백남준의 특별하고 이상한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백남준이 첫 연주회를 열었을 때의 일이에요. 베토벤 교향곡이 쑥탁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들과 한데 뒤섞여 녹음 테이프에서 흘러나올 때였지요. 쨍그랑 왕창창창. 백남준이 깡통을 차서 유리판을 깨버린 뒤 피아노로 달려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꽝! 꽈르릉! 구궁구왕! 백남준은 피아노를 손이나 아니로 잇머리로 연주했어요. 그는 모든 소리와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어떤 공연에서는 관객석으로 뛰어내려가 남자들의 건의를 나타내는 넥타이를 가위로 싹둑 잘라 버리기도 했어요. 거칠고 파격적인 백남준의 연주에는 무척 새롭고 독특했지요. 백남준이 독일의 뒤세토르프에서 공연할 때였어요. 머리로 천천히 들어올릴 바이올린을 내려치는 순간 관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안돼, 바이올린을 살려줘. 그러자 다른 쪽에서 덩치 큰 남자가 외쳤어요. 공연을 방해하지 마시오. 공연 중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았던 남자는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남자를 내쫓은 사람은 바로 덩치 큰 남자였죠. 덕분에 백남준은 바이올린을 부수고 무사히 공연을 마쳤어요. 백남준은 틀에 박힌 고전음악을 버리고 새로운 음악을 하자는 뜻으로 바이올린을 부순 것이었답니다. 공연이 끝나자 덩치 큰 남자가 백남준을 찾아왔어요. 난 요셉 보이스요. 당신의 실험 정신이 마음에 들었어. 요셉 보이스는 유명한 예술가였어요. 이때부터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백남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무렵 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안 형편이 나빠져서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전시회는 늘 준비하고 있던 백남준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큰일 났네. 무슨 돈으로 전시회를 준비하지. 하지만 그대로 전시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백남준은 거의 1년을 굴다시피 하며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정한 전시회가 열렸죠. 음악을 전시하다니 이게 뭐냐, 텔레비전 아냐.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은 어지중절했어요. 그곳에는 피아노 세대와 고글 텔레비전 13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작품을 이해하지 못한 평론가들은 백남준을 혀들었어요. 이게 무슨 예술이냐. 시장 바닥구처럼 형편없군. 백남준은 크게 실망했지만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이 텔레비전의 노예에서 벗어나 텔레비전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내 작품으로 꼭 예시코야 말겠어. 이 전시회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예술 제조로 끌어들였지요. 백남주는 단지 보여주는 예술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발로 건드리거나 손으로 만져 움직이게 하는 등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어요. 이제 백남주는 독일 예술계에서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어요. 이 무렵 백남주는 초청을 받아 일본에서도 공연을 했어요. 백남주는 피아노를 부수고 머리카락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쓰는 공연을 펼쳐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이 공연은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구보다 시게코도 만났어요. 일본 공연을 무사히 끝낸 백남주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여성전위 음악가 이살려 무원맨과 함께 괴짜들이란 제목의 공연을 얻었지요. 저것 봐, 로봇이 걸으면서 노래를 불러.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도 음떤걸. 이 공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로봇은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어요. 로봇은 뉴욕 거리를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어요. 공연은 대성공이었답니다. 이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가 넘쳐는군. 백남주는 뉴욕 예술에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바래 미국에 계속 머물기로 마음먹었어요. 백남준의 예술가 친구들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개인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백남주는 철밍에 빠졌어요. 천장에 매달 텔레비전은 여태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쌈깔에서 놓았던 부처상이 떠올랐어요. 이걸 어디에 놓아볼까? 이리저리 부처상의 위치를 옮겨보던 백남주는 텔레비전과 부처상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아보았어요. 그러고는 카메라로 부처상을 잡아 텔레비전 화면에서 부처상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시간과 공간은 부처도 벗어날 수 없지. TV 부처에 대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어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작품이 탄생한 것이었죠. TV 부처는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에서 최고로서 꼽히는 작품이 되었답니다. 1984년 새 아침 인공위성을 통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란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생방송되었어요. 작가인 오웰은 소설 1984년에서 텔레비전이 사람을 감시하는 어둡고 답답한 미래 사이의 모습을 예언했지요. 백남준은 오웰의 예언이 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날 여러 대의 텔레비전을 한자리에 설치하고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가들이 즐겁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죠.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인류에게 붙여놓고 싶었습니다. 백남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까닭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 특별한 행사로 백남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답니다. 백남준이 35년 맞게 고국을 찾았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유치원 친구인 이경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백남준은 그 친구의 머리에 난 상처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지만 고국과 고향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던 어느 날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회를 열던 백남주는 그만 뇌졸중을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예술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백남주는 휠체어를 탄 불편한 몸으로 일을 계속했지요.
마침내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모든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2000년 1월 1일 0시 77개 나라의 방송을 통해 백남준이 외쳤어요. 호랑이는 살아있다. 백남준이 말한 호랑이는 바로 한민족을 상징했지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만든 이 비디오 작품에는 새천년을 맞아 우리 민족이 분단히 아픔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백남준의 마음에 고삼이 담겨 있어요. 현대 예술과 비디오를 연결한 백남준. 앞선 생각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비디오 예술 분야를 개철한 백남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예술가로 우뚝 섰지요. 백남준은 75살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예술혼을 불태운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끝.